제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의 외투를 받아들며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에서 이전에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이 느껴졌을 때, 저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재혼한 남편과의 행복한 생활은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기에 작은 의심의 조짐조차도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박지수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저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 태준 씨였습니다. 그는 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저희 딸 아름에게도 다정하게 대해 주었죠. 태준 씨의 따뜻함에 저는 다시금 행복을 꿈꾸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다정했고 가정적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재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그는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부부의 금실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해 보였던 제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태준 씨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출장이 너무 잦아지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언제나 깔끔하던 태준 씨의 옷에서 이전과는 다른 좀 더 화려하고 강렬한 향수 냄새가 느껴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또한 그는 출장 중에도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그의 출장지에 대해 묻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물어볼 때면 그는 항상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가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은 태준 씨의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영수증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의 이름과 함께 값비싼 와인과 코스 요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날짜는 그가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는 평소 외식을 즐기지 않았고, 특히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수증은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평소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영수증을 보고 태준 씨가 출장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그저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영수증을 든 채 태준 씨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매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행동을 되짚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다정한 말들,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저희 딸 아름에게 보여줬던 자상한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도무지 그를 놓아주지 못하고 미련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사이 저희 집의 경제 상황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그동안 꾸준히 저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저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활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가 사업이 어려워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금액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저희가 매달 지출하는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태준 씨에게 물어보면 그는 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곧 괜찮아질 테니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저희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저는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태준 씨의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고 제가 나서서 참견하는 것이 그에게 부담을 줄까봐 깊게 물어보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의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재를 뒤지고 컴퓨터를 뒤져보았지만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죠.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의 지인들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태준 씨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 그저 태준 씨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막연한 대답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점점 줄어드는 생활비와 태준 씨의 모호한 태도 속에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그의 손목에는 늘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차는 여전히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그는 가끔씩 명품 옷을 사입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모순적인 상황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를 믿고 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분할 문제였죠. 태준 씨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의심한다 해도 막상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그는 철저하게 발뺌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지금 회사도 힘들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정리했어.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이 가면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비열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고 그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의 딸 아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차마 말할 수 없어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태준 씨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태준 씨의 뻔뻔한 거짓말과 재산 은닉 의심에 저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냉철한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재산 분할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 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태준 씨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태준 씨의 사업 명함, 그가 사용하던 은행 통장, 내역 주식거래 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제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뒤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고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철저하게 재산을 숨겨놓았던 거죠. 그때 저희 딸 아름이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름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제가 애써 괜찮은 척해도 아름이는 저의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름이에게 태준 씨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름이는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름이 덕분에 저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태준 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은 고되고 험난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거의 없었고 은행 계좌도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 사업체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았죠. 변호사는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수상한 자금 이동을 찾아냈고 그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숨겨진 법인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준 씨가 여러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재산을 은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와 결혼한 후에 저희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어떤 경우든 그는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는 태준 씨가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불법적인 행위였죠. 저는 태준 씨가 누구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죠. 제가 아는 태준 씨의 가족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평범한 주부셨고 여동생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준 씨의 재산을 숨겨줄 만한 능력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의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태준 씨의 최근 사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아, 태준이? 요즘 새로운 사업 시작했다고 엄청 바쁘더라. 자기 여동생 명의로 이것저것 한다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의 여동생. 저는 그동안 그의 가족들은 배제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녀가 태준 씨의 재산을 숨기는 데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태준 씨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단서가 되어 주었죠.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는 태준 씨 여동생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태준 씨 여동생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제 가슴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이 가면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변호사는 즉시 태준 씨 여동생의 재산 내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변호사가 건넨 자료에는 태준 씨 여동생 명의로 된 수많은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 아파트와 상가 건물까지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태준 씨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꾸민 명의 신탁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는 내내 제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사업이 힘들다며 생활비를 줄였던 모습,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단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것은 바로 절망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는 즉시 태준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그의 외도 사실과 재산 은닉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태준 씨가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이혼에 합의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발뺌하며 저를 더 힘들게 할까요? 며칠 뒤 태준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격앙되어 있었고 그는 저에게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그를 피할 수는 없었죠.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태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그리고 내 동생 명의로 된 재산이 왜 당신한테 문제가 되는 건데. 당신 지금 나를 완전히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그에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영수증 그리고 변호사가 찾아낸 재산 은닉 자료들을 내밀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조작된 거 아니야? 당신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거야. 그는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스럽고
비열한 남자일 뿐이었죠.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당신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저의 말에 태준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해. 하지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어. 당신 딸이랑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그는 저를 비웃으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비열한 태도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저에게 더욱 강하게 맞설 용기를 주었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그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저는 아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야만 했습니다. 태준 씨의 비열한 협박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그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고, 이혼 소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아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야만 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저를 모함했고, 그의 여동생 역시 오빠의 편에 서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저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변호사님은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저를 도와주셨죠. 그의 노력 덕분에 태준 씨가 숨겨왔던 수많은 재산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차명 계좌가 드러났고 유령 회사들의 실체가 밝혀졌죠. 심지어 그가 외도했던 상대방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를 선물했던 내역까지 찾아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준 씨는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태준 씨는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저는 아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름이는 저의 힘든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고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와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아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아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저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아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태준 씨와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저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저의 힘으로 아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시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